도쿄의 아침은 언제나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제 교복을 비추는 순간 저는 늘 생각했죠.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일본에 태어난 건 행운이야. 타카리 호리 17살의 제가 매일 아침 되뇌는 말입니다. 도쿄 시부야구의 명문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 올라 학교로 향합니다. 복도를 지나는 교복 차림의 학생들, 정확히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묵묵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 유키가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죠. 일본 정부, 학생들의 대거, 한국 수학여행의 충격.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왜 거기로 가는 거지?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위험하고 시끄러운 나라라고, 그곳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무례하다고 했어요. 적어도 제가 알던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와 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제 목소리가 빈 복도에 울렸어요. 구두 소리가 마루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답은 없었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늦게 퇴근하시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는 늘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거실을 지나치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보며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왜인지 그 눈물이 단순한 감동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 감춰진 사연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조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 수학여행은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실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뻐했지만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서울이라니. 아버지가 늘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던 그곳으로 가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더니 예상대로 격렬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우리 모두 잠시 침묵했죠.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살며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호리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서울에 가면 엄마가 말한 곳에 가줬으면 해. 호리도 가면 알게 될 일이 있으니 가보렴. 종이에는 서울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촌이라는 곳이었죠. 어머니의 눈에는 애원과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요동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계셨지만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죠. 어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학교에 전화해서 제가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평소 같았다면 저도 네, 아버지라고 말했을 테지만 어젯밤 어머니가 주신 그 종이와 떨리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수학여행은 필수 과정이라고 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보고 싶다고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나라라고 그들의 문화, 역사, 제가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중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제 마음속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아버지 말씀처럼 그런 나라일까?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 주소를 건네주셨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수학여행 얘기로 한창이었습니다. 유키는 설레는 마음에 벌써 쇼핑 계획을 짜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하며 들떠 있었죠. 저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서울의 그 낯선 주소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유키가 제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희미하게 웃으며 그냥 생각할 게 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어요. 한편으론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하셔서 제가 수학여행에 불참한다고 하셨대요. 선생님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죠. 평소 성실한 제가 갑자기 불참한다니 의아하셨나 봐요. 저는 머뭇거리다 선생님께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의 뜻에 따랐을 텐데 왜 갑자기 반항적인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본 후 제 안에서도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용기였을까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의 대화였죠.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던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알 권리가 있다고 언제까지 감출 것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 감춰진 것,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계속 듣고 있자니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미즈키 그건 과거의 일이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제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대화는 끊겼습니다. 얼른 가방을 집어들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비밀이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작은 손전등으로 어머니가 주신 종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북촌의 주소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감추고 있는 과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궁금증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수학여행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컸죠.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조용히 단체 활동인데 저만 빠지면 나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두침침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첨단 시스템을 갖춘 세련된 공항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깔끔하게 정리된 입국 시스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더 국제적인 분위기였죠. 이게 정말 그 한국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일 줄이야. 옆에 있던 유키가 킥킥 웃으며 제게 한국에 대해 뭘 상상한 거냐고 여긴 선진국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실제로 알아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계속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높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세련된 패션 감각까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희는 첫 일정으로 명동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실제 제가 보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명동에서 일본 라멘집을 발견했고 긴 줄이 서 있었죠. 한국인들이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니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모든 것을 싫어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준 세상은 실제와 달랐던 걸까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마치 도쿄의 밤과도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주신 주소가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방문 일정이 있었죠. 북촌이라면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주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호텔에서 그 주소까지의 경로를 검색해보니 다행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내일 자유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그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밀과 저와 관련된 진실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 삶은 어떻게 바뀔까? 이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할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도쿄의 하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옆 침대의 유키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였다.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맞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나에게 그 주소를 알려주신 걸까? 내일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찾아갈 그 한옥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내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일행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단청과 정교한 목조 건축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가이드가 유창한 일본어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역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이 2시간의 자유시간을 주셨고 다들 흩어지자마자 저는 미리 저장해둔 주소를 향해 걸어갔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주소 앞에 도착했죠. 작은 한옥 한 채,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고 하얀 머리의 노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의 눈 어딘가 낯익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 내가 홀이구나. 여성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 한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젊은 여성의 사진 어머니였습니다. 대학 시절로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도쿄에서 보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난 너의 외할머니란다. 홀이야. 그 말에 저는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덜컥 떨렸어요. 외할머니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의 어머니 미즈키는 사랑스런 내 딸이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바로 이 집이란다. 외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목이 메어 겨우 질문했어요. 외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작은 한옥을 채웠습니다. 미즈키 아니, 원래 이름은 미진이었단다. 우리 가족의 자랑,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지. 앨범 속 사진은 제가 알던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밝게 웃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눈빛, 도쿄의 집에서 늘 조용히 미소 짓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일본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도쿄대학에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벚꽃 아래 서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 다 문학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당시 대학원생이었으며 어머니의 튜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문은 일본의 오래된 보수적인 가문이었습니다.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부모님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다고 해요. 우리 가문에 조선인 피를 섞을 수 없다고.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일본인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름을 미즈키로 바꾸고 한국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가족관계도 학력도 모두 조작했습니다. 외할머니는 20년 넘게 딸을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계속 알고 계셨던 건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엔 두 사람의 비밀이었지만 제가 태어난 후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제 얼굴에서 한국인의 특징이 보였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는 진실을 인정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제게 알려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이제는 제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나 보다고 계속 기다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때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임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외할머니는 작은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교수였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서울대에 이세론이라는 제자가 있을 거라며 내일 그를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유키와 다른 친구들은 즐거워했지만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죠.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일본 문학과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이 어머니가 교수로 일하셨던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이세론 교수님을 찾았고 제가 타카리 미즈키 아니 김미진의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이세론 교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진 선생님의 따님이냐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 학생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해 누구보다 애썼던 분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두 나라의 문학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는 연구실 한편에 있는 작은 TV를 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강의 영상이었어요. 문학은 국경을 넘어 우리를 연결합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서로 이해할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교수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일본으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결혼하신다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연구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여러 학생들이 함께 찍은 졸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분은 제가 사진 속 한 남학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타카리 켄지, 지금의 당신 아버지십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나온 저는 어지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서울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제자였다니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인사동이라는 거리를 지나는데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오토바이는 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고 도로변 화분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 남학생이었죠. 그가 갑자기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고 이름은 진수라고 했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느껴져 일어서기 힘들었고 진수는 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고 가벼운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그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진수는 괜찮으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했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낯선 이와의 대화가 오히려 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진수는 서울대학교 일본학과 학생이며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도쿄대학에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연히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셈이었죠. 망설이다가 저는 조금씩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를 만난 일,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사실들까지 말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거짓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진실이었던 거라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항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알게 된다고요. 우린 생각보다 많이 닮았고 단지 서로를 오해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낯선 도시에서 만난 이 우연한 만남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다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세론 교수님도 만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야기해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한다고,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할아버지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두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면 어머니를 다르게 볼까봐,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다고요.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부러웠다고, 그 용기와 결단력이 대학 시절 어머니의 강의를 들으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후 가족의 압력에 어머니가 자신을 지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 사람 참 강한 사람이었군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외할머니와 연락하고 있었다고, 제가 성인이 되면 모든 걸 알려주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함께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외할머니도 만나고,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고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정말이냐고 기쁨에 차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숨겨왔던 비밀들이 밝혀지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리야, 이제 너도 너만의 다리가 되어줘.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과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두 개의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잘 도착했냐며, 다음에 도쿄에 가면 꼭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말이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어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 삶에 확실한 방향과 목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